지금 오랜 시간 이제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마지막 발표가 하나 남아 있습니다. 다음 발표는 한국 전통 조경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신현실 우석대학교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국 전통 조경의 세계화를 위한 전략의 그 강연을 맡은 신현실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요 며칠 우리나라가 매우 뜨거운 열기에 휩싸였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에 있는 한강이 아니라 한강이라는 작가 때문에 매우 시끄러웠는데요. 한강이라는 작가가 노벨문학상을 가지면서 우리나라의 문화적 가치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이상에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그 전에 제가 알고 있던 그 조경에 관한 내용과 지난 여러 수년 동안에 저희 선배 학자님들이 연구한 내용,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세계유산 측면에서 우리 전통 조경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지금 현재 저희가 요 이틀 동안에 나카지마상과 류산산 선생님이 같이 답사를 해왔습니다. 정말 날씨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너를 띄웠는데요. 덕분에 저는 감기에 걸렸고 나까지마상도 약간 감기 기운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왜 이런 토론회를 하기 전에 이 답사를 갔느냐? 저희가 보여지지 않고는 이분들이 저희의 정원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할 것이고, 이런 컨퍼런스가 있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외국의 많은 학자들이 와서 저희 정원을 알게 하기 위한 것이 첫 번째이고, 두 번째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저희가 직접 가서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워서 세계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지 이걸 알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제 교류가 여러 번 이루어져야만이 비로소 우리가 가진 자료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이 방안이 나온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분들과 같이 답사를 하면서 느꼈던 것은 모두 다 너무 아름답다는 말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에게 한 얘기는, 그런데 그래서 한국 정원이 뭐야?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똑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반복했던 거죠. 이게 익숙치 않아. 그래서 생각해 봤더니 저희가 굉장히 여러 가지를 가지고 그 한국 정원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이것들을 재현하고 또 복원했던 그런 기억들이 났습니다. 최근에는 또 한류 열풍으로 해서 K 가든이라고 해서 국내 정원 박람회가 굉장히 많이 열리고 있고, 그리고 30여 곳의 정원 도시를 표방하면서 각 지자체가 그 정원을 조성하겠다고 천명할 만큼 정원의 붐이 일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곳에 가보면 실제로 우리의 전통 정원과는 관련이 없이 건조물만 덩그러니 있는 곳이 있기도 하고, 어느 곳은 정말 화해로만 장식되어 있는 곳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도대체 관리는 잘 되고 있느냐 보면 매년 해를 거듭할수록 그 관리에 있어서는 미흡함을 발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산림청에서는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해외 21개국 41개소에 한국 정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은 최근에 카타르 도하에다가 한국 전통 조경이라고 조성한 예입니다. 실제로 보시면 한국 전통 조경과는 약간 거리가 있는 감은 있지만, 이게 설왕설래 여러 문제점을 내비쳤지만 결국에는 한국의 정원을 세계에 알리고 그 가치를 뭔가 도출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혹은 몸부림이라고 보았을 때는 굉장한 의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외에도 이제 독일의 프랑크푸르트라든지 중국의 북경이라든지 터키의 안탈리아라든지 여러 해외에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이 조성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가보셨으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까지 남아있는 정원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 존재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정원들이 너무 많아서 실제로는 우리의 자산이기도 하고 우리의 전통 정원을 알리는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관리가 부족하고,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계속 지속성을 갖는지의 추후의 추적이 불가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방송에 문제점이 보도될 정도로 굉장한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한국 전통 조경 분야에서 가장 많이 받았던, 저뿐만이 아니라 앞에서 앉아 계시는 여러 선배 학자님들도 받으셨던 그 질문, 한국 전통 정원은 뭐야?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전통 조경은 일본이나 중국 또는 서양의 정원은 무엇과도 달라서 쉽게 그 정체성을 발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한국의 전통 정원이 우리의 삶, 즉 우리가 생활하는 인근에 있는 산하 혹은 물, 그리고 뒤에 있는 산, 이 모든 것들이 결합되어서 그것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연 그대로의 풍경처럼 인공적이지 않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근 제가 한 미술관에서 의뢰받은 게 한국 전통 조경을 전시하고자 하는데 도록에 한국 전통 조경의 그 정의를 좀 써주십시오라는 제가 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기존에 있는 선배님들이 연구했던 내용, 그리고 제가 연구했던 내용들을 담아서 간략하게 몇 줄로 적어봤습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 조경은 직선적인 한옥의 건축선을 끌어들여서 그곳에 연못과 섬을 담았다라고 먼저 썼는데요. 그 이유는 전통 조경의 가장 큰 축은 건축선을 연장하는 데 있고, 공간 구성이 그래서 단조롭고 공간 처리에 있어서도 직선을 기본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입니다. 그리고 공간 구획이 지당, 화계, 후원 등의 기본 구획이 직선적이라는 것도 매우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채 곁에 꽃과 나무를 심고 우아한 고목 한 그루를 버타여 세상을 바라보고, 뒤뜰은 자연에 순응하여서 경사를 그대로 받아들여 화계를 두었다라고 저는 정의했습니다. 그 이유는 한국의 전통 정원 누구나 보시면 아시다시피 뒤쪽에 항상 경사가 있고 그 사면을 최대한 활용하여서 자연 지형에 맞게 토사를 안정시키는 방식인 화계를 조성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계단을 통한 경사 처리를 통해서 그 안에 수목을 식재하고, 이는 결국에는 과도한 토목 공사를 지향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단순미와 절제미의 미학을 바탕으로 꾸몄으나 꾸미지 않은 듯 인공을 들였지만 자연 그대로인 듯 춤과 효, 그리고 겸허의 미덕을 지켜서 보는 사람들을 단아한 사유의 공간으로 이끌고 있다입니다. 우리의 전통 정원은 유교적 위계 체계를 통해서 공간이 형성되고, 여기에 조형자의 사상이나 이상향, 그리고 삶이 함께하는 정원에 이 모든 것들이 투영되어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한옥의 사랑채 곁에 살짝 벗어놓은 단아한 옥색 저고리같이 가볍지만 바람에 쉬이 날아가지 않을 만큼 선비의 묵직함을 지녔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전통 정원에는 멋이 있습니다. 풍류가 내재되어 있죠. 그리고 대부분이 낙엽 화렵수를 식재하여서 계절감을 풍부하고 그리고 화려합니다. 그런데 그 화려함 속에 수목이 단순히 화려한 것이 아니라 수목 하나하나에 모든 것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정원 안에서 심신을 수양한다는 그런 의미로서 매우 무거움을 갖고 있는 묵직한 선비의 의식과 같은 그런 공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자연, 즉 한국의 전통 정원이 자연과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자연과 가까운 형태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근대기에는 한국 정원을 찾았던 외국 선교사라든지 외국인들 눈에는 우리가 전혀 조경술이 없는 민족, 즉 아무것도 발달되지 않은, 정원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는 무지한 민족으로 인식되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는 조선 총독부의 그 문서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밑에 보시면 논밭을 다닐 정도로 정원이나 논밭을 마음대로 지나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의 정원은 경계가 없고 자연과 경계가 모호한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듯, 정원을 조성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지나다닌다라고 표현했을 거라고 느껴집니다. 이러한 우리의 전통 정원은 사실 근대뿐만 아니라 현대에 와서도 똑같은 동일한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제가 2013년에 중국의 국가 원림박물관이라고 해서 중국에 굉장히 큰 박물관이 있는데, 거기에 마련된 한국 부스에 전시된 한국 전통 조경의 내용을 본 것입니다.
당시에 이 부스의 내용에는 안압지 그림이 한 장 크게 그려져 있고 그 옆에 한국의 전통 조경은 중국의 것을 그대로 모방하여서 형성하고 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때 이 부스의 내용들을 보고 당시에 지금은 국가유산청이지만 문화재청의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팀이 파견되어서 이것들을 아래와 같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기존에 몇십 년 동안 중국에서 알고 있었던 한국 정원에 대한 오해와 왜곡을 이렇게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컨퍼런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왜곡과 잘못된 오해를 바꾸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이것이 우리가 세계유산으로 가는 첫 단계, 단초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대륙의 문화를 사실은 받아들여서 일본 열도에 전하는 교두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와서는 중국의 수준을 뛰어넘어서 각종 예술과 철학 그리고 정원 문화도 독자적인 성격을 띠면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문화의 연결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는 고립된 열도로 문화를 전달하는 전달자는 사실은 받아들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여서 유사한 형태가 나타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독특하게도 일본과 중국과는 유사한 정원 형태를 갖고 있는데 우리는 전달자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두 곳과는 다른 형태의 정원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결국에는 우리가 완벽하게 정원을 다른 형태로 변형시키고 독창성을 가지고 발전시켰다는 방증이라는 것이죠. 중국의 축정식 원림이나 일본의 상징주의적 정원처럼 명확한 정원의 정체성이 확립된 정원들은 활용에 있어서도 유산의 본질적 가치는 왜곡되거나 변질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체성이 모호한 상태의 정원의 무분별한 활용이나 보존은 오히려 왜곡의 우려가 있어서 전통 정원의 정체성 확립은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중국의 원명원 복원을 보시면 원명원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의 전쟁을 통해서 해상에서 영국이 쏘아 올린 포탄에 의해서 거의 3분의 1가량이 그 파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는 그 많은 자료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원명 신원이라고 해서 원명원과 1대1 비율의 그 재현한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원림으로 봤을 때는 좀 모호한 공간이긴 하지만 학생들이 원명원의 구체적인 실체를 확인하고 이 교육하는 데는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중국 학생들이 원명원을 실제 보기 위해서 원명이 과거에 어땠는지를 보기 위해서 이곳을 찾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확하게 정체성이 확립돼 있고 과거의 기록들이 명확하고 그것들이 진짜일 경우 진정성을 갖게 된다면 실제로는 정원을 복원한다든지 재현할 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더불어서 활용하는 데도 큰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원은 수세기 동안 독창적 가치를 가지고 스스로 발전해왔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내부에서 우리 정원은 최고의 정원이라고 얘기해 왔습니다. 그리고 세계화를 위해서도 애써 왔는데 지금의 저희의 현실의 문제는 한국 정원이 진짜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한국 정원인가라고 의구심을 갖는 분들이 너무 많아졌다는 것이죠. 즉 한국 정원의 정체성이 파악이 어렵고 세계화를 위한 작업들이 아직도 미진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국 정원의 가치를 파악할 때가 지금이 아닌가라고 생각되고요. 또한 더 나아가서 국가들의 문화 수준의 평가 지표로 여겨지는 세계유산의 등재를 통해 우리 한국 정원의 가치 평가를 높이고 그리고 관광 사업의 확대라든지 지역 경제 활성화, 아까 나까지마 선생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경제 활성화의 가장 큰 그 문화 관광의 역할을 한국 전통 정원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일단 세계유산으로 우리가 한국 정원을 등재하기 위해서는 세계유산에서 가장 정원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내용,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세계유산에서는 역사 정원을 다루는 데에는 플로렌스 헌장을 주요 평가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플로렌스 헌장이 아쉽게도 정원의 조성 목적을 서양의 장식적 정원에 치우쳐서 생각하다 보니까 보여주거나 산책하기 위해 설계된 그런 정원을
일반적 정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동북아시아에 형성된 정원, 즉 사유와 심신 수양 기능을 주가 되는 그런 우리의 동양 정원의 심오한 철학적 가치와는 차별되는 내용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동북아시아가 애를 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서양의 장식적 정원이 동양의 즉 함중일 동북아시아 정원의 사유의 정원과 이렇게 구분되지 않는 채로 평가받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보완을 위해서는 한국 전통 정원의 개념과 특징을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개념 정립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또 최근에는 용어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용어에 있어서도 정원이라는 단어가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하고 있고 현재에도 이거에 대한 의견들이 상당히 부딪히고 상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정원의 일반적 정의는 집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다 포괄적 정원의 의미는 생산을 기반으로 하는 식물의 존재와 이유에 의해 느껴지는 안전한 공간, 그리고 외부의 다양한 요소들이 결합된 유기적 결합체라는 것이 사실은 정원의 의미입니다. 정원의 그 서양적인 의미는 가든이라고 해서 모두 다 아실 겁니다. 위유의 공간인 간과 오덴의 결합이기도 한데요. 이건 결국에는 연락, 즐거움, 파라다이스 이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일본의 정원이라는 한자어에는 수용하게 된 것은 사실은 일본에서 정원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기록을 우리가 살펴보면 1873년 오자와 케이지로가 쓴 명치 정원기에서 정원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때부터 정원이 함께 사용이 되게 되고 그리고 실제 이 정원의 의미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이 사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원이라는 용어는 한자 문화권에서 생겨나서 고려와 조선시대에 동산의 뜰이라는 뜻으로 쓰였고 정원 외에도 여러 용어가 함께 두루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문헌을 다 살펴봤더니 정원과 원림이라는 단어가 가장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된 걸 확인해 볼 수 있었고요. 원림이라는 얘기는 중국에서 보통 정원을 지칭할 때 원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모든 책을 다 뒤져봤더니 원림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순으로는 정원이라는 단어가 또 사용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정원이라는 단어가 일본에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부터 사용됐던 것이 아니라 우리 고대 즉 고려 시대부터 그리고 조선 시대에도 사용된 용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달리할 필요가 없이 어떤 용어든지 간에 그걸 수용하여서 우리가 정립하는 것이 좋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었던 우리나라의 정원 문화는 유구한 역사를 지니고 있고 정원 문화의 전래 과정을 통해 보았을 때 통일신라 시대 동궁의 월지 연못이 일본 정원의 시작인 나라시대 평성궁 동원 정원의 연못 형태에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이미 일본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정원 조형 기술이 이미 삼국시대에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러한 정원 문화는 조선시대의 유교 사상과 더불어서 우리만의 특색 있는 전통 조경으로 완성되게 됩니다. 이러한 발달된 우리의 정원 문화는 조선 후기에 와서 완벽하게 우리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요. 이것들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정원의 형태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국 전통 조경의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 모두 다 아시겠지만 시간이 지금 많이 남았대요. 그래서 제가 요것까지도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궁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 차원의 입지에서부터 궁궐 내 건축물과 공간의 용도에 따라서 공간 연출 특성이 다르게 적용되었습니다. 즉 정치적인 공간과 그리고 외조라고 하죠. 치조나 외조 그리고 후원 공간 그리고 정원 시설은 성격이 달랐으며 연못과 화계 등을 중심으로 위계에 따라서 정원이 꾸며졌습니다. 또한 자연지형을 적극 고려하여서 단순함의 미학을 지향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별서의 경우는 차경을 중심으로 한 자연 경관에서 조망과
지형 지문의 상징성을 통한 장소성의 가치를 두고 별다른 조경적 수법이 없이 자연 경관과 장식을 하였으나 장식을 한 것이 자연과 일체화되는 형태를 나타내는 것이 별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래서 많은 별서에 가보면 자연이 정원인 것 같고 정원이 자연인 듯한 그런 형태를 갖게 되고, 담장이 비교적 낮고, 그리고 한 그 너머에 외원에 항상 뭔가 각자가 쓰여 있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이것은 내원에서 즉 외원으로의 확장성입니다. 즉 내원에서 외원으로 확장성은 왜 일어나느냐? 유교적으로 부모님이 만들어준 공간에 대한 그 존중, 그리고 이걸 보존해야겠다는 마음이 결국 후대에 다시 이 원을 건드리지 아니하고 외원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세원이나 기타 여러 정원에서도 이러한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택정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소술대문을 가운데 두고 양쪽에 행랑채가 자리 잡으며 다시 중문을 들어서면 현문 사이에 사랑채와 안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정, 후정, 사후정, 별당정 등으로 해서 정원들이 조성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원의 정원은 학문과 사색의 공간을 형성하고 정형식 식재로 심신 수양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연 경관의 조망이 가능한 곳에 입지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원의 대부분의 그 들어가는 진입구에는 누마루가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을 통해서 착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합니다. 사찰의 정원은 수계와 자연수림을 연계로 종교적 상징성을 부각하는 성지로서의 기능을 구현하였고요. 자연과 인간의 활동, 유기적인 결합이 나타나는 장소적 가치가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찰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오랫동안 그곳에 생활하면서 생활과 더불어서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생활과 밀접한 자연 경관의 유기적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는 중국이라든지 일본과는 다른 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인정받아서 산지승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치가 있는 우리의 정원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최근에 자연유산의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그 제2조를 보면 제2조를 살펴보면 전통조경은 우리나라의 고유의 역사, 문화, 사상 등을 담아 수목을 식재하거나 건축물을 배치하는 등 전통적인 기법으로 외부 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통조경은 보급 육성, 전통조경 표준설계 보급, 전통조경 세계화를 통해서 타 부처의 정책 업무와 차별화를 가지려고 하는 노력들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통조경은 공간을 의미하고 있고, 그 공간의 구성 요소들이 전통조경을 완성함에 있어서 전통조경 보급 및 육성에 관한 법제의 내용은 전통조경의 진정성을 확보하는 데 가장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통조경의 정체성 확립과 체계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해서는 전통조경 표준 설계를 작성 보급해야 한다는 항목이 신설되어서 매우 뜻깊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같이 표준 설계가 있지 않아서 다양한 그 복원이라든지 재현이라든지 이것들이 불가했던 것들이 이것을 통해서 좀 더 유기적으로 그 복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궁궐이나 서원, 향교 등 전통 조경의 유형별 표준 설계를 정하고 고시할 수 있고, 이는 국가유산 보호법에 따라서 국가유산의 보수와 복원 정비를 할 때 고시된 전통 조경 표준 설계를 반영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근본 법률은 기존의 보존을 중심으로 한 정책에서 벗어났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전통 조경의 세계화를 통해서 국가 브랜드 가치의 확산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한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프로즌 헤리티지라고 해서 만질 수도 없고 활용할 수도 없던 것들을 이제는 전통 조경을 국내의 여러 기관들과 협력망을 구축하고 해외 소재에 있는 한국 전통 조경 공간을 조성 관리하고 홍보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것에 근본 법률의 제정에 매우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 전통 조경의 활성화와 세계화를 위해서 이러한 작업들은 현재에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것 중에서도 기존에 한국 전통을 대상으로 전통정원 활성화 사업이 논의된 것들이 꽤 큰 의의를 갖는 것들이 꽤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담양에 있는 소세원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그 용역이라든지, 혹은 그 하동에 있는 차밭과 그 산지승원 차밭과 사찰과의 연계성, 이것들을 통해서 세계유산을 등재하고자 했던 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그걸 토대로 해서 소세원 및 시가문화권 누정의 세계문화유산 가치를 조명하는 작업도 사실은 우리가 이제는 주목하고 진행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조경뿐만 아니라 건축이라든지 국문이라든지 한문 관련자들과 더불어서 여러 회의를 통해서 향후 지역유산의 세계문화유산 잠정 목록 등재를 위한 학술적 활동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세계유산이 인정할 만한 우리 정원 문화의 독자적 가치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진정성과 완정성을 갖춘 정원 유적과 보존 계획이 치밀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세계유산의 문화 주권주의가 팽배한 상황에서 실제로 일본과 중국이 먼저 정원 유적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한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경험을 세심하게 저희가 살펴야 되고, 그들이 실제 등재할 때에 어떠한 형태로, 그리고 어떠한 목적성으로, 그리고 어떠한 포장을 가지고 등재했는지를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야 됩니다. 더불어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동일한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유산이 자칫하면은 동일한 유산으로 인지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만의 차별성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별성을 찾기 위해서는 독창적 디자인이라든지 이 시대와 장소, 그리고 인간의 활동들, 이런 것들을 입증할 만한 그런 방안, 그것들을 모색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미 타 부처에서는 전통 조경의 세계화를 위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세계화에 앞장서가고 있고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여러 시도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예로서 산림청의 제2차 정원진흥 기본계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계획에 따르면은 한국정원의 계획 설계, 조성 및 유지관리 매뉴얼을 이미 개발하고 한국성을 반영한 K가든 모델을 적용하는 데 있어 역사정원의 재현 사업은 국가유산청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진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이를 근거로 해서 다음 단계로 K가든의 정원 모델의 대중화를 통해 한국 정원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정원 조성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제부터라도 한국 전통 조경의 차별적 가치를 반영한 한국 정원을 세계에 선보이기 위한 작업을 더 활발하게 해야 될 때입니다. 이미 계획한 대로 국가유산청에서는 전통정원의 세계화를 위한 한국 전통조경의 정체성을 가진 전통조경 문화를 확립해야 합니다. 이 또한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서 한국 정원의 보급화에 노력해야 되고, 더불어서 타 부처와의 협업 또한 필요한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 세계유산을 보여지는 정원의 등재 기준 중 한국 전통조경은 어떤 기준을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 제 스스로 한번 고민해 봤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를 예시로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한국 전통조경의 정체성 파악과 세계화를 향한 기본적인 준비 작업으로는 우리만의 가치를 찾아내고 정립하기 위한 방법으로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세계유산적 가치를 검토하고 입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예쁘고 아름다워도 실제로 외부에 있는 누군가 평가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평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내 자식은 아름다운, 즉 미스 코리아가 될 수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유산 굉장히 아름답고 좋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유산이 밖에 나가서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제는 평가를 받아봐야 될 때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먼저 기본적으로 세계유산에서 인정하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 즉 Outstanding Universal Value를 검토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정원 유적이 가진 정원 문화적 관점에서의 가치를 우선 살펴봐야 되는데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정원들의 공통된 특성은 다수의 정원 유적이 분포한 지역이어야 하고, 당대의 유명한 문인, 그리고 예술가, 문학 작품, 예술 작품들과 해당 시대의 정원 문화가 명확히 증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계승된 유산적 가치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행 과제로서 이들 전통 조경 유적들이 현재의 국가적 유산으로 보호받고 있어야 한다는 것도 실질적으로 근거로서 입증하는 데 매우 유리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 전통 조경의 가치를 해당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에 맞춰서 포괄적으로 살펴보면 현재 전통 조경은 국제적 동향에 의하면 문화유산에 속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카테고리를 살펴보면 등재 기준 2번, 3번, 4번, 5번, 6번의 등재 기준을 만족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중요 등재 기준과 관련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테고리 2번과 연관해 보면 우리나라는 이미 선사시대부터 자연을 경외하였고 이것들을 신격화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정원 문화가 들어오면서 전 세계에 모든 중국의 문화가 있다시피 중국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것이 이제는 경외의 대상에서 감상의 대상이 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우리나라가 반도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중국의 정원 문화를 일본에 전하는 과정에서 전달자로서의 우리 문화가 중국과 유사성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영향을 받아서 유사한 것이 특징인데 독특하게 우리는 그런 점이 없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일본과 중국은 직접적 교류를 통해서 매우 유사한 정원적 양식을 나타내고 있는 특징이 나타납니다. 중국의 정원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명산, 명호를 모방하여서 조성하거나 불로장생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바로 정원 안에 투영한 것이 일반적인데 일본도 유사하게 상징적 정원을 조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유교적 위계에 의해서 공간이 위계성과 단순함을 추구하는 자연풍경식 정원이 주로 조성이 되었고요.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른 형태로서 자연과 정원이 하나 되는 느낌, 경계가 없는 느낌, 경계가 있으나 있지 않은 느낌, 이런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이 외에도 우리에게 신선사상이라든지 음양오행사상, 풍수지리사상, 은인사상 등 조선시대의 한국적 전통 양식의 정립에 영향을 주어 이런 사상들에 의해서 우리만의 독특한 정원 양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국 전통 조경의 조형 원리를 말할 때 흔히 자연의 순리를 기본 질서로 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는데요. 이는 정원을 조성할 때 지형을 최대한 변화시키지 않고 지리도참설의 지기를 손상시키지 않는 것과 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정원의 공간 배치는 자연 지형을 고려하고 공간의 유형에 따라 공간 구성의 특성을 정해 놓게 됩니다. 학자들은 조선 후기에 이때 와서 장소에 따른 한국적 조경 양식이 완성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궁궐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차원의 입지에서부터 궁궐 내 건축물과 공간의 용도, 그에 따라서 공간 연출 특성을 다르게 적용되었고 전통 공간의 구성 및 시설 배치상의 특성은 공간의 유형이라든지 각 유형별 사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징은 공간이 서로 상보하는 개념의 이원적 공간 구성이라든지 연속적인 공간 체계, 유교에 따른 유계적 공간 질서 등이 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지금 전남 담양에 있는 소세원인데요. 소세원에서 가장 단면으로 떴을 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대봉대입니다. 대봉대는 말 그대로 나 자신이죠. 양산보 자신, 그리고 임금을 기다리는 나인 형태이고, 아까 그 이상석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제월 광풍은 주돈이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중국에서 가장 사대부로서 그리고 유학자로서 추앙받는 사람이 주돈이고, 주돈이라는 사람의 그 업적을 이 제월 광풍에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 비천한 나라는 사람은 양산보는 결국에는 더 나은 사대부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공간 구성을 위계에 따라서 했다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결국에는 창덕궁의 주암루 앞에 있는 그 부용지와 같은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용지에도 조그마한 붕어가 하나 조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과거 시험을 보던 장소이고 그 위에는 규장각입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조그마한 내가 성장하여 발전하여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고 싶다는 인간의 욕망, 유교적 욕망이 바로 공간 구성에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그 소세원에는 효사상과 매우 깊은 관련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양산보는 효를 위해서 그 애양단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겨울에 가장 따뜻한 곳에 그리고 햇빛이 가장 잘 드는 곳에 부모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애양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세원의 조형 원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요것인데요. 소세원의 공간 변화를 보면 본원, 즉 소세원공이 그 양산보가 만들어 놓은 공간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건드렸던 공간은 바로 그 공간을 넘어선 외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에서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집이 너무 남루해요. 그런데 언제쯤 이걸 고치실 거예요? 이렇게 불편하게 계속 사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면 항상 하시는 말씀들이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어르신 계실 동안에는 건드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즉 효상, 유교의 효사상에 입각하여서 기존의 아버지가 선조가 만들어 놓은 이 정원은 건드리지 아니하고 그 주변으로 확장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보시는 바와 같이 효사상에 의해서 어른이 지은 것만큼은 못할 망정 내가 그 외의 공간에 뭔가를 하겠다는 의미를 항상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 전통 정원의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애양단인데요. 가장 겨울에 따뜻한 곳에 아버지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지금 소세공이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두 번째로는 카테고리 4번에 관련된 즉 양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같이 한국 전통 조경의 입지와 공간 구성 계획, 경관 연출 기법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자연과의 조화를 위해서 상호 연계를 하는 공간 구성이라든지 그리고 질서, 축의 설정으로 인한 질서 작용이라든지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건축에 따라서 정원의 위치가 달라지는 것도 매우 특이한 양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각 지역별로 정원의 위치가 좀 달라지는데요. 경상도 같은 경우에는 미음자 구조의 건축 양식이 있을 경우 외부에 주로 독립적으로 정원을 놓는가 하면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기역자 구조의 안쪽에다가 정원을 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생활을 하고 있느냐, 즉 신분에 따라서 정원의 형태가 좀 달라지는데요. 분홍일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저장고가 필요하기 때문에 좀 더 2층이라든지 이런 구조를 갖는 그런 형태의 정원의 형태, 내부를 바라볼 수 있는 정원의 형태가 나타나는가 하면 일반적으로 사대부가는 유교적 질서 체계에 따라서 공간이 나누어지고 그 공간의 사용자에 따라서 정원이 형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조망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이것 때문에 착경이라는 기법이 중국에서 들어왔고 우리만의 착경 기법이 정착하게 되는데요. 한중일 삼국은 착경 기법이 매우 다릅니다. 똑같은 이름의 경관을 빌려온다고 하지만 이 경관을 빌려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빌려오는 것이 아니라 목적성을 명확히 가지고 경관을 조성하여서 걷는 사람, 즉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의도에 따라서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착경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창문이 있다고 해서 외부를 바라본다? 그건 조망입니다. 단순. 이거는 착경이 아니라. 그래서 착경과 조망의 차이점을 모르고 서양과 같은 의미로 착경을 인지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한국의 정원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의 착경이 외부를 바라보는 내부에서 외부를 바라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내부, 외부 다 바라보는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남방으로 갈수록 2층 집이 많기 때문에 외부를 바라보게 되고 그 북방으로 올수록 안에 2층 집이 적고 안으로 둘려져 있는 사업원이 많아서 안쪽으로 가져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도 내부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한 것이 착경입니다. 더불어서 착경은 각 나라마다 어떤 방식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좌식 문화이기 때문에 좌식하여서 외부를 바라보는 경우가 많고 일본 같은 경우는 꿇어 앉게 되죠. 다정 양식처럼 들어가서 고개를 숙이고 들어가서 꿇어 앉아서 보는 시각적 그 각도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도 많이 다른 차이점을 보이기 때문에 착경이라는 것은 좀 더
추후에 우리나라의 조경에 가장 중요한 경관기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한국의 전통 정원은 평면상에서 담장으로 둘러진 내원과 담장 밖 외원, 정원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향권으로 구분을 지을 수 있습니다. 내원을 구성하는 요소로 괴석과 건축물, 연못, 화계, 수목 등의 최소한의 배치를 이루고 있고, 외원의 구성 요소로는 담장에 인접한 계류나 하천, 주변의 산림 등이 외원 바깥의 자연 환경이 영향권역의 구성 요소에 포함됩니다. 이는 착용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이것들은 국립문화재연구소 김동현 선생님께서 연구하신 내용에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이러한 경관의 기법들이, 우리나라만의 경관의 기법들이 우리가 발굴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정원의 형태가 세계적으로 가치를 갖는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간의 위계에 따른 주택 정원, 그리고 각 공간이 어떠한 그 사상이라든지 위계에 따라서 우리가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정원의 공간 구조가 막힘과 닫힘을 통해서 마치 레고처럼 그렇게 구조가 변화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전통 정원의 한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원의 가장 경관적으로 가장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은 화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화계 같은 경우는 자연지형을 그대로 살린 대표적 정원 시설로 우리나라에서 고유한 시설입니다. 이거는 중국이라든지 일본에서는 볼 수 없는 기법 중에 하나이고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기법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이 입지할 터를 잡은 과정에서 옹벽이라든지 옹벽과 화단을 겸해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산이 많기 때문에 경사진 곳이 많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토목 공사를 하다 보면 토사가 흘러내릴 수도 있고 여러 물막이를 해야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계단식 축대를 통해서 단순하게 막아 놓은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위트 있게 그 수목을 식재함으로 인해서 이것들이 굉장히 경쾌하면서도 동적인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화계는 경사지형 선호단의 장방형의 석계를 쌓고 장소의 특성에 따라 식물과 괴석, 석조, 굴뚝들을 배치하게 되는데, 이 화계에 주로 그 괴석을 배치할 때는 우리가 석분이라는 것을 이용하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냐? 똑같은 괴석을 삼국이 다 사용해서 배치를 하지만 그 나라의 정원의 특징에 따라서 배식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정원의 그 양식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나라가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그 괴석에 앉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카테고리 6번도 그 전통 조경과 연관이 있는데요. 여러 고문원이 유전하고 있는 것이 매우 우리에겐 유리한 사항입니다. 조선 후기의 18세기 후반 이후에 19세기 초에 문화가 세련돼지고 정신생활이 풍요로워지면서 정원을 가꾸는 일이 정말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그래서 서울에는 정원을 만들 곳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인사들이 서울의 인근에다가 별서를 만들었고, 그러한 것들이 지금 현재 목만중의 여화집이라든지 혹은 여러 문집을 통해서 남아있다는 게 우리의 지금 가장 유리한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화원기와 의원기를 통해서 과거 조선시대 정원의 특성을 알 수 있고, 실제 식재되었거나 당대 유행하였던 수목이나 식물에 대한 추정이 가능한 것이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특히 산림경제나 양화소록, 물보 등은 수목의 명칭이 현재와 동일하여서 정원의 복원이나 재현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꽃가나무를 숭상했던 고려 중엽의 귀족들은 풍조에서 한술 더 나아가서 여러 군데의 그 경관에다가 정원을 조성하였고, 특히 이 뒤에 나오는 의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의원이라는 단어는 실제로는 정원을 조성하지 못하는 사람들, 돈이 없거나 혹은 그 사대부이지만 아직까지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이 꿈꾸는 정원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것들을 상상으로 그리거나 상상으로 그걸 기록해 놓은 것을 의원이라고 합니다. 이 의원은 실제로는 와유의 개념과 유사한 겁니다. 와유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여행을 떠나지 못하지만 그림 한 점을 통해서 나는 이미 그 지역을 갔다 온 것 같다라는 뜻으로 그러한 상징적 관념적인 정원들도 상당히 많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 당시에 같이 유행하는 여러 그 정원들을 관람하고 유람하고 자기만의 정원을 만들었다. 그 얘기인즉슨 당대에 유행했던 정원의 형태가 그 의원기에조차도 반영이 됐을 거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당시의 정원의 형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의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최근에는 정원고고학이 굉장히 화두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정원고고학 연구소를 가지고 있긴 한데요. 정원고고학이라는 말이 거창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중국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과목으로도 가르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정원고고학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발굴 현장에 정원의 발굴이 정원학자가 참여하여서 발굴했을 때 더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까 그 나카지마상도 말씀하신 것처럼 대명궁의 그 연못의 태액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정원에 관련된 나카지마상과 관련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참여하여서 태액지를 발굴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와 같은 형태가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도 정원고고학과 관련된 그러한 인재들을 발굴하고 키워야 되는 것이 사실 맞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동궁과 월지라든지 그리고 그 미륵사지라든지 이런 곳에 실제로 정원 전문가가 같이 투입이 되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해봅니다. 우리가 보는 정원의 형태와 일반 발굴자가 보는 정원의 형태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원고고학적인 정원의 형태는 마치 하나의 보자기 위에 누적되어 있는 공간으로서 일반적 고고학에서 보는 층위의 형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굴적 방법을 통해서 과거의 모습을 찾아야만이 실제로 복원이 가능하고 이것들이 진정성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 진정성을 갖지 않게 되면 결국에는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데 매우 어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거는 성남원 같은 경우에도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그 라이다를 통해서 발굴을 통해서 더욱 명확하게 그 공간적 구성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모두 조경 전공자였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한국 전통 조경의 세계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정원 문화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찾고 이를 통해서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을 마련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에서 조경 도입 초기 상황에 비롯해서 서양에서 들어온 정원학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원들이 많이 소실이 되었고 그렇지만 이게 결국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이것들을 규명하고 이것들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면 결국 우리는 세계에 우리의 전통 정원을 평가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더불어서 최근에는 그 국가 체계에서 자연유산의 유형 안에 명승으로 분류되어서 전통 조경이 지금 그 많은 발전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경 분야의 자연유산 항목을 세분화하는 작업도 필요하고 그래서 통일신라 시대 일본의 정원수를 전해준 우리 선조들의 찬란한 전통 조경 문화를 다시 일으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국가기술 자격증에서도 조경유산을 NCS 직무능력 표준으로 새롭게 준비 중인 것도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사라져버릴 수 있었던 전통 조경에 대한 그것들이 다시 직무 능력에 포함되어서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미래 세대의 전통 조경수를 유형별로 알기 쉽게 분류하고 이거 널리 교육시키는 것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이 이루어졌을 때 결국에는 전통 조경에 대한 가치 평가가 새롭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를 위해서는 정원고고학 전문기술 양성을 위한 학술적 기반과 발굴 현장에서 특화된 정원 유적 분야 발굴의 전문성도 정책적으로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한중일 전문가의 정책 토론, 정책 논의는 계속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야말로 저희와의 그 차이점을 명확하게 짚어낼 수 있는 그런 그 기준점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중국과 일본의 정원 양식들을 드러내다 보면 결국에는 우리의 것이 발견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세계유산으로 가기 위한 가장 첫걸음인 오늘인데요. 앞으로도 많은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의 그 여러 그 전문가들의 자료가 누적되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분들을 인지시키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우리 정원은 이런 거야라고 홍보하고, 사실은 이분들이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 이분들이 결국 평가위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계유산으로 우리 전통 정원을 등재시키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 전통 조경의 가치를 세계유산의 오유비에 맞춰서 한국 전통 정원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전략 등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신현실 교수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